북한 보위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핵심 간부 박명숙 대좌의 일가족이 사라졌습니다. 2017년 11월 추운 겨울밤 압록강변 42살의 여성이 어린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얼어붙은 강을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거기 서라 하는 고함과 함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긴급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25년 경력의 보위부 핵심 간부가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도주한다는 것. 이는 북한 체제를 뒤흔든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체제에 충직한 수호자를 배신자로 만들었을까요? 그럼 북녘톡톡 채널에서 그 기막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써주시는 분들께 한 분 한 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2017년 가을 평양 보통강구역 보위부 간부 아파트에서 말이죠. 저는 그때 국가보위성 대좌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남한으로 치면 대령급 고위 간부였죠. 여러분, 제가 그 시절 누렸던 생활을 들으시면 북한이 정말 지옥인가 의아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오직 평양 최상층 간부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보위부 전용 식당에서 흰쌀밥과 고기 반찬, 계란찜을 먹었습니다. 지방에서는 강냉이죽도 구하기 힘들다던 그 시절이었어요. 출근하면 국가보위성 청사 3층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 임무는 반체제 의심자들을 조사하고 간첩 혐의자들을 신문하고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으니 저는 그야말로 베테랑 조사관이었죠. 남편 최진혁은 당 중앙위원회 간부로 선전선동부에서 일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모두 당과 수령님을 위해 헌신하는 핵심 일꾼이었고 두 자녀도 평양 특권층 학교에 다녔습니다. 딸 수아는 10살로 평양제일소학교를, 아들 준호는 6살로 보위부 부속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평안남도 순천에 계셨는데 6.25 전쟁 때 월남하지 못하고 북에 남으신 분이셨죠. 그래도 제가 보위부 대좌였기에 어머니께 쌀과 돈을 넉넉히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우리 가정은 북한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보위부 특별 배급으로 나오는 수입 과일과 초콜릿, 명절마다 받는 고급 술과 고기, 외제 텔레비전과 냉장고까지 갖춘 집. 일반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비싼 값에 식량을 구해야 할 때 우리는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겨울에 난방이 안 돼서 손발이 얼어 터진다고 할 때도 우리 집은 석탄 배급을 받아 따뜻했죠. 하지만 그 평온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017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특별조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4호 수용소 긴급 실태 점검. 박명숙 대좌 즉시 현장 출동. 저는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함경남도 깊은 산골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북한의 시골 풍경은 평양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허름한 집들, 야윈 사람들, 텅 빈 논밭.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수용소는 전기철 조망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하자마자 뇌가 흔들릴 정도의 악취가 밀려왔습니다. 담당 지도원이 다가와 격려를 했습니다. 대좌 동지, 오늘 특별히 정리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용소 내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수감자들이 비틀거리며 걸어다녔고 어떤 이들은 땅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저는 기록용 서류를 펼치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보위부 간부로서 이런 현장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렸습니다. 이쪽입니다, 대좌 동지. 경비병이 철창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철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라붙은 얼굴의 여성 수감자가 벽에 기댄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생기를 잃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2살 소녀였습니다. 아이는 너무 말라서 뼈가 드러났고 낡은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득했습니다. 순간 우리 딸 수아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여자아이. 하지만 수아는 지금쯤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것이고 이 아이는 이곳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감 사유는 무엇인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부가 한국전쟁 당시 월남 3대 연좌제 적용입니다. 지도원이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여성 수감자가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지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이 애는 아무 잘못도.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경비병이 다가와 곤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 닥쳐라. 곤봉이 여성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여성은 비명을 삼키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경비병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대좌 동지 규정대로 조사 중이다. 방해하지 말라.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경비병은 머뭇거리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참으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상부가 미리 작성해 놓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규정에 따른 관리 진행 중. 저는 펜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펜 끝이 종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창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다기보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온 체제의 모습이란 말인가? 저는 서류를 접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도원이 따라 나오며 물었습니다. 보고서는 작성하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차로 걸어갔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산하는 너무나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체제가 무엇을 지켜온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잔인해진 것인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수아와 준호가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10살 딸아이의 맑은 눈을 보는 순간 오늘 본 그 아이의 절망적인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6살 준호도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만약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 아이들도 수용소에 갇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진혁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그냥 피곤해서요. 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야경이 보였습니다. 대동강의 불빛, 주체사 상탑의 조명. 한때는 이 풍경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회주의 조국의 수도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불빛 뒤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숨어 있는지 알겠더군요. 수용소 조사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후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러 보위성 본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서에는 결국 상부가 지시한 문구를 그대로 적어냈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최성국 부부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 부부장은 책상 뒤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수용소 조사 보고서 제출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격려했습니다. 최 부부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박 대좌. 요즘 동무 행동이 이상하다는 보고가 올라왔는데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용소 조사 때 경비병을 제지했다지? 수감자에게 동정심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고. 최 부부장은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규정 위반 행위가 있어 확인했을 뿐입니다. 규정? 최 부부장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대좌. 불쌍한 놈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야. 조심해야 해. 그의 말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최 부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몇 장의 문건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감시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2달간 동무의 행적을 정리한 것이야. 최 부부장이 손가락으로 문건을 두드렸습니다. 근무 태도 변화, 회의 중 발언 감소, 동료들과의 접촉 빈도,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미 저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부장 동지,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충실. 최 부부장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동무 눈빛은 거짓말을 못하더군.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 조직에서 흔들리는 자는 2가지 길밖에 없어. 충성하든가 숙청당하든가.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부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무 남편 최진혁 동지,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에서 일하지?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까지 조사하십니까? 최 부부장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조사가 아니야 보호지. 동무 가족을 위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가봐, 앞으로 조심해. 복도를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끝에서 안전부 참사 한 명이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나를 의심하고 있어. 시간이 얼마 없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뒤를 여러 번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낯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보위부에서 사용하는 차종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 진혁이 심각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진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서 박 과장이 끌려갔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모르겠어. 오전에 갑자기 보위부 사람들이 와서 데려갔어. 아무 설명도 없이. 진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직생활 총화에서 나한테 이상한 질문을 했어. 무슨 질문? 당신 업무에 대해서. 당신이 최근에 어떤지, 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까지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실 안쪽 방에서는 수아와 준호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혁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최근 행동이 수상하다던데.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 사이여도 보위부 일은 절대 말하면 안 되었거든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일주일 전 수용소 조사 갔을 때 본 것들을 말했어요. 참혹한 장면들, 굶주린 사람들, 죽어가는 아이를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진혁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런 곳이 정말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수아와 같은 나이였어요.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수아와 준호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혁은 충격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호가 그림책을 들고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엄마, 이거 봐. 누나가 그려줬어. 수아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다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수학 시험 100점 받았어요. 저는 그 작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수용소 철창 안에 갇힌 모습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진혁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땅에서는 아이들 지킬 수 없어요. 천천히 저를 바라본 그의 눈에는 이미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여기 있으면 언젠가 저 아이들도 끌려가요. 아무 이유 없이. 진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탈출? 그것밖에 없겠구나. 그 말은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저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진혁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해. 진혁이 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부부의 결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이 땅을 떠나겠다고,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어도 저 아이들만은 지켜내겠다는. 이 밤은 깊어갔고 창밖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함께 이곳을 벗어나겠다고. 탈출을 결심한 후 저는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보위부 내부에서 들은 단편적인 이야기들, 국경 지역의 감시 체계, 브로커들의 존재에 대한 소문들을 모았습니다. 25년간 보위부에서 일하며 쌓은 정보망이 이제 저를 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진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 선전부에 국경 지역 출신 동료가 있어. 그 사람한테 조심스럽게 브로커 연락처를 알아냈어. 진혁은 작은 종이 쪽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암호처럼 짧은 숫자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물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 말로는 실제로 가족 단위로 몇 팀을 성공시켰다고 해. 하지만 돈이 많이 든대. 특히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가는 건 위험도가 훨씬 높다고.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평양 외곽의 한 시장 근처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사람들로 붐비는 골목 안쪽의 작은 국수집이었습니다. 저는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둘러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철호였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에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송철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위부 대좌라고 들었소. 위험한 거래인데. 저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송철호는 잠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 몇입니까? 넷입니다. 저와 남편 10살 딸 6살 아들. 송철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애가 둘이면, 그것도 어린아이들이면 일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특히 6살은. 저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가능한 루트만 말씀해 주십시오. 송철호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작은 지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지도 위에 몇몇 지점을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국경 초소는 여기 있습니다. CCTV는 이 구간에 집중되어 있고 감시 공백은 새벽 2시에서 3시 30분 사이뿐입니다. 저는 보위부에서 본 자료들과 대조하며 머릿속으로 경로를 그렸습니다. 송철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압록강 수위는 지금 낮습니다. 하지만 11월이면 얼음이 얇게 얼기 시작해요. 특히 애들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준비물은 뭐가 필요합니까? 송철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방수 포대, 보온 담요, 소음 차단 장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예리하게 쳐다봤습니다. 애들이 우는 소리 하나에 다 끝장납니다. 훈련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10살은 그렇다 쳐도 6살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서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송철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시키겠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요. 송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저를 더 예리하게 쳐다봤습니다. 보위부가 동물을 의심한다면 지금부터 시계는 동무들 편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최 부부장은 이미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언제 출발할 수 있습니까? 송철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보름 후. 그때가 달이 가장 어두울 때요. 하지만 그 전에 준비할 게 많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철호는 종이 쪽지에 뭔가를 적어 제게 건넸습니다.
이 장소로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남편하고 같이. 애들은 절대 데려오지 마시고. 저는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송철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그 금액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송철호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좌 동지,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일은 단 한 번의 기회뿐입니다. 실패하면 동무 가족은 물론이고 나도 끝장이라는 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송철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국수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수아와 준호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까? 특히 준호는 겨우 6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남편 진혁에게 송철호와의 만남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진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보름이면 시간이 빠듯하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해요. 특히 준호를. 진혁이 물었습니다. 무슨 훈련?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침묵 훈련이요. 제가 신호를 하면 절대 소리내지 않는 법을. 진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일부터 시작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수많은 감시의 눈이 숨어 있었습니다. 보름 후면 우리는 이곳을 떠날 거예요. 살아서 반드시 함께.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수아와 준호를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수아야, 준호야, 엄마가 중요한 걸 가르쳐 줄게. 수아는 10살답게 눈치가 빨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이상해요. 저는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엄마가 이렇게 손짓을 하면. 저는 입술에 검지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절대로 소리내면 안 돼. 알겠지?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엄마 신호 보면 무조건 조용히. 알았지? 문제는 준호였습니다. 6살 아이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들어봐. 이거 재미있는 게임이야. 엄마가 이렇게 하면 넌 생쥐처럼 조용히 있는 거야. 준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쥐처럼 찍찍. 저는 준호를 안아올리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소리는 절대 내면 안 돼. 찍찍도 안 돼. 약속할 수 있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이가 정말 위기 상황에서 침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진혁은 당에서 몰래 준비한 장비들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작은 전파 교란 장치, 휴대용 열감지 차단 시트, 그리고 송철호가 요구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센서 구간을 피할 수 있을 거야. 진혁이 작은 장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매일 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침묵 게임을 했습니다. 제가 신호를 하면 수아와 준호는 입을 꽉 다물고 움직이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0초도 못 버티던 준호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1분, 2분, 3분. 잘했어, 준호야. 우리 준호 정말 대단하다. 저는 준호를 안아올리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탈출 사흘 전 보위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근무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2명의 여성 간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대좌 말이야. 요즘 이상하다던데. 그러게. 최 부부장이 계속 찍고 있다더라.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갔습니다. 오후에 최 부부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박 대좌, 내일 특별조사 임무가 있어. 저는 서류를 보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양강도 쪽 국경 지역이야. 3일 일정이니 준비해. 저는 손에 든 펜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경 지역 조사라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시험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알겠습니다. 최 부부장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다가 나갔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뒤를 여러 번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실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낯선 차량이 또 정차해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검은색 승용차.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며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 진혁이 창문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저 차가 계속 서 있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이미.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저와 진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 안전과에서 왔습니다.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문 여십시오. 저는 즉시 진혁에게 손짓했습니다. 진혁은 수아와 준호가 있는 방으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 앞에 안전과 요원 3명이 서 있었고 차량 옆에는 2명이 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박명숙 대좌, 안에 계십니까? 문 여십시오. 저는 숨을 죽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혁이 수아와 준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저는 재빨리 아이 입에 손을 갖다 대며 배운 신호를 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수아는 이미 동생을 꼭 안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수아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침묵 신호였습니다. 문 밖에서 안전과 요원들이 서성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집에 있을 텐데. 옆집 가서 물어보자.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야. 오늘 밤 아니면 기회가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탈출 예정일은 이틀 후였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밤 출발해요. 저는 즉시 송철호에게 암호 문자를 보냈습니다.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밤 11시. 약속한 장소. 저는 미리 준비해둔 짐을 확인했습니다. 최소한의 옷, 아이들 보온 담요, 진혁이 만든 장비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돈. 수아와 준호에게 두꺼운 옷을 입혔습니다. 애들아, 오늘 밤 엄마 아빠랑 멀리 가는 거야. 조용히 해야 돼. 알았지?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무서워요. 저는 수아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야. 무섭지 않아도 돼.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 자신도 무서웠습니다. 준호도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유치원은 안 가요? 네. 응. 이제 새로운 곳에 갈 거야. 더 좋은 곳. 밤 10시 30분, 저는 창문으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교대 시간이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에요. 가요. 진혁이 준호를 업었고 저는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뒷계단으로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돌아와요? 진혁이 준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아파트를 벗어나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아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아야. 엄마가 있잖아.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평양 외곽을 벗어나자 가로등조차 드문드문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남편 진혁은 준호를 업은 채 앞장섰고 저는 수아의 손을 꽉 잡고 뒤따랐습니다. 약속 장소는 평양에서 북서쪽으로 3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 외곽이었습니다.
송철호가 지정한 폐가였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피해 산길로 이동했습니다. 수아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걸었습니다. 엄마, 다리 아파요. 조금만 더 수아야. 조금만 더 가면 쉴 수 있어. 하지만 준호는 진혁의 등에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진혁이 아이를 달래며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1시간쯤 걸었을 때 저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멈춰 섰습니다. 숨어요. 빨리. 우리는 길 옆 수풀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군용 트럭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뒷부분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아를 꽉 안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려는 순간 진혁이 재빨리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트럭이 지나가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어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무너진 담장과 깨진 기와가 어둠 속에서 흉측하게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송철호가 손전등을 비추며 나타났습니다. 늦었군요. 무슨 일 있었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안전과가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계획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어요. 송철호는 혀를 찼습니다. 그럼 더 서둘러야 합니다. 방금 연락받았는데 순찰대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추격대입니까? 송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송철호가 준비한 장비를 챙겼습니다. 방수 포대, 보온 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배낭. 송철호는 준호에게 특수 제작한 등짐을 메워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입막음 천도 준비했고요. 저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준호는 왜 저 아저씨가 업고 가요? 준호가 작으니까 아저씨가 도와주시는 거야. 수아는 엄마랑 같이 가는 거고. 우리는 폐가를 나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어둠 속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견이었습니다. 송철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추격대가 따라붙었어요.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수아는 이미 숨이 차서 비틀거렸지만 악을 쓰며 걸었습니다. 저는 수아의 손을 놓지 않고 끌다시피 했습니다. 수아야, 조금만 더. 힘내. 진혁은 전파 교란 장비를 작동시켰습니다. 이걸로 센서를 피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군견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깊은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데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무서워요. 송철호가 재빨리 아이 입에 천을 대주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며 준호에게 손짓했습니다. 침묵 신호였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계곡을 지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해 달빛조차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추격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송철호가 외쳤습니다. 더 빨리 움직이세요. 저들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 사이를 헤집고 달렸습니다. 가지에 옷이 걸리고 얼굴이 긁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아가 비명을 참으며 넘어졌습니다. 아! 저는 수아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2814 수아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혁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지고 있어.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제 100M도 안 되는 거리까지 다가왔습니다. 추격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쪽으로 도망간다. 놓치지 마라. 송철호가 우리를 이끌며 비탈길을 내려갔습니다. 흙이 미끄러워 발을 빼앗기며 굴러내려갔습니다. 저는 수아를 감싸 안고 함께 구르다가 나무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일어서야 했습니다. 진혁이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아를 확인했습니다. 수아의 이마에서 피가 났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가요. 저는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송철호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입니까? 저 너머가 국경이고 조금만 더 가면 압록강입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나무를 맞히며 나무 껍질이 튀었습니다. 엎드리세요. 송철호의 외침에 우리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총성이 몇 차례 더 울렸습니다. 저는 수아와 진혁 그리고 준호를 안고 있는 송철호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송철호가 말했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뛰세요. 저들이 재장전하는 동안. 우리는 일어나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숲이 끝나고 탁 트인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송철호가 소리쳤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수아의 손을 잡고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추격대의 고함과 군견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압록강을 향해, 자유를 향해. 압록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강은 얼어 있었지만 달빛 아래 얼음 표면이 검게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송철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중간 지점부터 얼음이 얇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강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 건너편은 중국이었습니다. 그것만 건너면 우리는 살 수 있었습니다. 송철호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이 경비 교대 시간입니다. 제일 경계가 느슨할 때죠. 한 15분뿐입니다. 진혁이 물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건너야 합니까? 송철호는 손가락으로 강 중간쯤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구간이 제일 안전합니다.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요. 저는 수아에게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수아야, 엄마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알았지?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송철호가 준호를 포대기에 단단히 묶어 등에 업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우리는 강둑을 내려가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수아의 손이 제 손 안에서 차갑게 떨렸습니다. 진혁은 앞에서 열감지 차단 시트를 펼쳐들고 움직였습니다. 이걸로 감시 카메라를 피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강 중간쯤까지 왔습니다. 그때 뒤쪽 강둑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움직이지 말라.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해 쏘아졌습니다. 송철호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뛰십시오. 지금 당장. 저는 수아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을 뻔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빨리.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얼음을 맞히며 얼음 조각이 튀어올랐습니다. 수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저는 수아를 꼭 잡아당기며 외쳤습니다. 수아야, 뛰어. 멈추면 안 돼. 총성이 계속 울렸습니다. 우리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총알을 피했습니다. 강 중간을 지나는 순간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쩍, 쩍.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송철호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얼음이 깨진다. 흩어져서 움직이세요. 저는 수아를 옆으로 밀어내며 방향을 바꿨습니다. 진혁은 반대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쩍, 쩍. 얼음이 거미줄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아의 손을 더 세게 잡고 뛰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수아야. 조금만 더. 그때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풍덩.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송철호가 준호를 업은 채 얼음이 깨진 곳에 빠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혁이 즉시 달려갔습니다. 송철호는 준호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아이를 받으세요. 진혁이 얼음 가장자리에 엎드려 준호를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무서워. 무서워.
진혁이 준호를 꼭 안으며 송철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손잡으세요. 송철호는 진혁의 손을 잡고 기어 올라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쪽에서 총성이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경비병들이 강 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송철호가 소리쳤습니다. 놔두고 가세요. 아이들부터 건너게 하시고요. 진혁이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송철호는 진혁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먼저들 가보시오. 당신들은 살아야 합니다. 저는 수아를 안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송철호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좌 동지, 아이들 데리고 빨리 가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혁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보, 준호 데리고 먼저 가요. 진혁은 송철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철호는 물속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가세요. 어서. 우리는 돌아서서 강 건너편을 향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성과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아의 손을 잡고 진혁과 준호를 확인하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얼음이 계속 갈라졌지만 우린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진혁이 먼저 올라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수아를 진혁에게 밀어 올리고 그 다음 제가 올라갔습니다. 강둑 위에 올라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경비병들이 송철호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총성은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정거리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진혁이 준호를 안고 제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울음을 그치고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제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고 경비병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중국 공안이 순찰 중이라고 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일어서서 강둑을 올라갈 때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바람은 북한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살아남았어요. 갈대숲에서 1시간쯤 숨어 있었을 때 저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더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진혁이 갈대 사이로 밖을 살폈습니다. 중국 공안 차량이야. 차량은 천천히 강을 따라 이동하다가 멈췄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주변을 훑쳤습니다. 수아가 겁에 질려 제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며 침묵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진혁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차량은 다시 출발했고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움직여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갈대숲을 빠져나왔습니다. 송철호가 알려준 대로 강 하류 쪽으로 3시간쯤 걸어가면 조선족 안전가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산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수아는 피곤해서 비틀거렸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진혁의 등에서 깨어나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빠, 여기 어디야? 진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한다, 준호야. 3556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어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낯선 문자를 보며 이곳이 정말 다른 나라임을 실감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낡은 창고가 보였습니다. 송철호가 말한 장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우리를 빠르게 살폈습니다. 송철호가 보낸 사람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은 주변을 확인한 뒤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최연아입니다.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창고 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짐 더미와 상자들이 쌓여 구석에는 낡은 담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최연아가 말했습니다. 공안 순찰이 오늘 유난히 많습니다. 아마 국경에서 연락이 갔을 거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위험한 거 아닙니까? 최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까진 안 올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녀는 보온병에서 뜨거운 물을 따라주며 담요를 건넸습니다. 일단 몸 좀 녹이세요. 애들이 얼어 죽겠네요. 수아와 준호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뜨거운 물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진혁이 최연아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최연아는 창고 구석에서 작은 지도를 꺼냈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나흘 가면 연락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행을 도와줄 겁니다. 저는 지도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나흘 동안 어떻게 이동합니까? 최연아가 대답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여야 합니다. 공안 검문이 심하니까. 그때 창고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연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공안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저는 즉시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수아가 두려움에 몸을 떨었고 준호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준호 입에 손을 갖다 대며 침묵 신호를 보냈습니다. 창고 밖에서 중국어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연아는 창고 문 쪽으로 가서 문틈으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검문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최연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막을 테니 당신들은 저 뒤에 숨으세요. 그녀는 창고 안쪽 쌀가마니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가만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좁은 공간에 4명이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저는 수아와 준호를 꽉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최연아가 문을 열며 중국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가 의심스럽다는 느낌은 전해졌습니다. 최연아는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고 안으로 작은 불빛이 비쳤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창고 안을 훑쳤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수아가 제 품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준호는 제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는데 아이가 울음을 참느라 온몸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가만히 더미를 비쳤습니다. 불빛이 우리가 숨은 곳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밖에서 최연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중국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공안이 뭔가 대답했고 손전등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량 문 닫는 소리가 들리고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한참 후 최연아가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갔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며 가만히 뒤에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진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연아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최연아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런 일 여러 번 했어요. 그녀는 준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참았네요. 대단해요. 준호는 이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준호를 안아올리며 달랬습니다. 준호야,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최연아는 우리에게 마른 옷과 음식을 건넸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밤에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지쳐서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진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저는 진혁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 온 거예요. 최연아가 창고 구석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숨 걸고 사람들 돕는 거. 사람이 사람 돕는 게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북한 땅이 아닌 곳에서 잠들었습니다. 비록 좁은 창고였지만 그곳은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최연아의 창고에서 사흘을 보낸 후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최연아가 준비해준 중국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범한 농민 차림이었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덜 눈에 띌 겁니다. 최연아는 작은 배낭에 마른 음식과 물을 넣어주었습니다. 나흘치 식량입니다. 아껴서 드세요. 저는 배낭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연락책은 어디서 만납니까? 최연아가 작은 종이에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여기 적힌 식당입니다. 주인이 연락책이니 송철호가 보냈다고 하세요. 진혁이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이 되자 최연아가 우리를 창고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길로 계속 남쪽으로 가세요. 마을은 피하고 산길로만 다니십시오. 저는 최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연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서 한국 가세요. 그게 제 보답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중국 땅은 넓었고 밤길은 험했습니다. 수아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었고 준호는 진혁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첫날 밤은 산을 넘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폐가를 찾아 숨어서 낮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 밤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흠뻑 젖은 채로 걸었습니다. 수아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추워요. 저는 수아에게 담요를 더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수아야. 곧 따뜻한 곳에 갈 거야. 남편 진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아가 아픈 것 같아. 저는 수아의 이마를 계속 오후 925만 잡았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약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약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아를 안고 계속 걸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우리는 마침내 목적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최연아가 알려준 식당을 찾았습니다. 낡은 간판에 중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몇 명의 손님이 앉아 있었고 주방에서는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남성이 우리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철호가 보냈습니다. 남성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로 오세요. 4256 우리는 그를 따라 식당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에는 낡은 침대와 탁자가 있었습니다. 남성이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송철호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압록강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했습니다. 남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친구, 결국 잡혔군요. 진혁이 물었습니다. 한국행 루트는 아직 살아있습니까?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더 위험합니다. 저는 수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열에 시달리며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약 좀 구할 수 있습니까? 딸아이가 아픕니다. 남성은 수아를 보더니 서둘러 나갔습니다. 10분 후 그는 해열제와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먹이세요. 저는 수아에게 약을 먹이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수아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남성이 말했습니다. 이틀 후면 트럭이 와요. 그걸 타고 남쪽으로 이동하실 겁니다. 진혁이 물었습니다. 검문은 없습니까?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틀 동안 우리는 뒷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수아의 열은 내렸고 아이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준호는 좁은 방 안에서 심심해했지만 조용히 있었습니다. 진혁이 준호에게 장난감처럼 종이를 접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속한 날 밤 트럭이 식당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 트럭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말없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짐들 사이에 숨을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연락책이 말했습니다. 저기 들어가세요. 이틀 걸릴 겁니다. 우리는 트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웠지만 담요와 물,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완전한 어둠이 내렸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아가 제 품에 안겨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도착해요? 저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며 대답했습니다. 고지야, 수아야. 조금만 더 참자. 몇 시간을 달렸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진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검문이야. 저는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밖에서 운전자와 공안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 문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트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짐 사이를 비췄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려는 순간 진혁이 재빨리 아이를 안으며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수아를 더 깊이 품에 안았습니다. 불빛이 우리가 숨은 곳 가까이 왔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밖에서 운전자가 큰 소리로 중국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공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트럭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연락책과 다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내리세요. 여기서부터는 한국 측 인도 담당자가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태국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우리말이었습니다. 진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우리를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는 한국 국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국기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수아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애들아, 우리 해냈어. 이제 안전해.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갔지만 그 풍경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살아남았어요. 함께 이곳까지 왔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저는 국정원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벽과 형광등 불빛, 그리고 녹음기가 놓인 책상. 낯선 공간이었지만 북한의 신문실과는 달랐습니다. 여기에는 공포가 없었습니다. 조사관 한지원 요원이 저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40대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박명숙 씨. 아니, 이제는 새 이름을 받으실 테니 잠시만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원 요원은 서류 몇 장을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은 보위부 대좌와 당 중앙위 간부 출신이니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원 요원은 펜을 들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위부에서의 직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담당했던 업무, 수용소 조사 임무, 그리고 체제에 대한 회의가 시작된 과정을 차례대로 말했습니다. 한지원은 메모를 하며 가끔씩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성국 부부장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는 기억을 되짚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용소 조사 이후부터입니다. 제 행동이 달라진 것을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한지원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조사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한지원 요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명숙 씨, 당신은 보위부 장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조사했겠지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지원 요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국 체제를 거부하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심이라고 믿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원 요원은 다음 방으로 이동해 진혁을 조사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야외 놀이터에서 수아와 준호가 정은별 도우미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네를 타고 있었고 준호는 모래놀이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시간 후 진혁도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어. 저는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마지막 조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지원이 저와 진혁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는 2개의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2분의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지원 요원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명숙 씨,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은 김민주입니다. 그는 주민등록증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의 이름이었습니다. 최진혁 씨, 당신의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진혁도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지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수아는 김서현, 준호는 김윤호로 등록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2분,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혁도 악수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실을 나서자 정은별 도우미가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은별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수아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는 수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도 진혁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정은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착 과정을 도와드릴 거예요. 집도 마련되었고 생활 지원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아이들 학교는요? 정은별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현이는 초등학교에, 윤호는 유치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적응 프로그램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혁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정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준호 씨는 당 간부 출신이니 관련 분야 취업도 가능할 거예요. 저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센터를 나서는 길 정은별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주 씨, 처음엔 힘들 거예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볼게요. 정은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힘내세요. 센터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11월 늦가을 날씨였지만 공기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수아와 준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진혁이 제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자동차들이 달렸습니다. 카페에서는 커피 향이 났고 상점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저는 준호를 안아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수아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예뻐요. 저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예쁘지? 진혁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주야,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호 씨.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압록강을 건널 때의 두려움도, 중국에서의 위기도, 모든 고통도 이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함께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살아가겠다고.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미래를 주겠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진짜 우리 삶을 찾겠다고. 김민주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유인으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겨울, 저는 국회 북한인권청문회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45살이 된 저는 마이크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보위부 대좌 출신 탈북민 김민주입니다. 청문회장은 조용했습니다.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과 방청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북한 체제를 수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감시하고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2017년 가을 한 수용소에서 본 광경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날 본 아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절망으로 가득한 눈빛, 그리고 어머니의 애타는 목소리. 그 순간 제 딸 수아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아이인데 하나는 평양에서 배불리 먹고 하나는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제 아이들만은 이 체제의 희생양이 되게 하지 않겠다고. 저는 탈북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던 그 밤, 송철호의 희생, 중국에서의 도피, 그리고 한국 도착까지.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지금도 수용소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정치범이라는 이름으로, 연좌제라는 이름으로.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단지 할아버지가 월남했다는 이유로, 부모가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중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힙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나와서 진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젠가 북한이 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봄, 저는 탈북민 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탈북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28살의 젊은 여성이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주 전에 한국에 왔어요.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도 탈북민이에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북한이 어떤 곳인지 아시는 거네요. 네. 저는 보위부 출신이에요. 2017년에 가족과 함께 탈북했죠. 수진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보위부요? 그럼 힘드셨겠어요. 처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북한에서 했던 일들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요? 이제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돕고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여기엔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진의 정착을 도왔습니다. 집 구하는 것, 직업 교육받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 제가 3년 전 겪었던 어려움을 그녀가 겪지 않도록. 2022년 여름, 저는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 각국 대표들이 모인 회의장.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온 김민주입니다. 북한 국가보위성 대좌 출신 탈북민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최소 10만 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중 30%는 어린이들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들은 하루 옥수수 100g으로 연명하며 하루 16시간 강제 노동을 합니다. 의료 혜택은 전혀 없고 많은 이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저는 자료 사진들을 보여주며 계속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반인도 범죄입니다. 한 유럽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김 여사, 당신은 왜 25년 동안 그 체제를... 저는 그 질문에 한참 침묵했습니다. 저는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변하게 했습니까? 아이였습니다. 수용소에서 본 한 아이. 그 아이의 눈빛이 제 딸과 겹쳐 보였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잘못되었다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단지 할아버지가 월남했다는 이유로. 그 아이가 제 딸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유엔 증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진혁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저는 진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정말 멀리 그래. 정말 멀리 왔어.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수아와 준호가 정은별과 함께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내린 선택이 옳았다고. 2023년 가을, 저는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당에는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밤에 잠들 때 내일 아침에 끌려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이들이 부모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것.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45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40년은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운 것은 있어요. 평양의 대동강, 모란봉, 그리고 순천에 계신 어머니.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탈북한 것을 아실 겁니다. 아마 연좌제로 고생하고 계실 거예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자라고 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북한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 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에요. 북한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2024년 봄, 저는 탈북민 2세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수아도 이제 16살이 되어 고등학생이 되었고 멘티로 참여했습니다. 첫 모임 날 10명의 탈북민 2세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민주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두 개의 문화를 잇는 아이들이죠. 두 개의 문화를 아는 아이들이죠.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이 북한 말투 때문에 놀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힘들지.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창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용감했는지 아니까요. 아이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통일한국의 리더가 될 거예요. 남과 북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들이니까요. 2025년 겨울, 저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압록강을 건너며 마이너스 보위부 대조와 가족의 탈북기였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탈북민들, 인권활동가들, 기자들, 그리고 가족.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탈북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3가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첫째,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 둘째, 체제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잠시 멈추고 수아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 아이들에게 남기는 기록입니다. 엄마 아빠가 왜 그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북사인회가 끝나고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순천에 계신 어머니 소식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 가족도 북한에 있습니다. 이산 가족이죠.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평양에서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보위부 간부 제복을 입은 저, 당 간부복을 입은 진혁, 그리고 어린 수아와 준호. 진혁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사진. 자유로운 옷을 입고 자유롭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 이게 진짜 우리예요. 저는 진혁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탈북민 인권단체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일란에는 최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 선생님께,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이제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학에 다니게 되었어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나중에 선생님처럼 탈북민들을 돕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수진 올림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수아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뭐 공부해? 역사요. 한국 근현대사. 분단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그래. 어때? 슬퍼요. 왜 나뉘어야 했는지.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도 그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저는 수아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거야. 정말요? 응. 엄마는 믿어. 내가 어른이 되면 통일될 수도 있어. 준호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나도 통일 보고 싶어요.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그때가 되면 우리 다 같이 평양에 가자. 할머니도 만날 수 있어요? 응, 할머니도. 저는 대답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2026년 봄, 저는 미국 워싱턴 DC의 북한인권위원회에 초청받았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자리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김민주입니다. 저는 영어로 준비한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북한의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저는 수용소의 참상, 공개 처형, 강제노동, 기약,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의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여사,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저도 의원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용감한 사람들이 아직 북한에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게. 첫 장학금 전달식 날 10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가족들의 아이들이죠. 이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 한국의 리더가 되어주세요. 한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2026년 여름, 지금. 저는 49세가 되었습니다. 탈북한 지 9년째. 수아는 17살 고등학생, 준호는 12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족 나들이 날입니다. 우리는 경복궁에 왔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예뻐요. 준호가 말합니다. 수아가 사진을 찍으며 말합니다. 북한에도 이런 궁궐이 있어요? 응. 고려박물관이 있지. 개성에. 언젠가는 가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궁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 엄마. 준호가 제 손을 잡아당깁니다. 사진 찍어요. 우리 가족은 한옥을 배경으로 섰습니다. 사진 기사가 말합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우리는 웃었습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두려움, 낯설, 외로움. 이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이고, 제 나라이고, 제 삶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합니다. 순천에 계신 어머니, 북한에 남은 동료들, 그리고 여전히 수용소에 갇혀 있을 그 아이.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소서. 특히 수용소에 갇힌 아이들을.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게 하소서.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북한에서도 누군가 이 별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유를 꿈꾸며 저는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처럼 당신도 언젠가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 증언하겠다고. 북한의 진실을, 자유의 소중함을, 희망의 메시지를.
김민주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두 아이의 엄마로